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본 드라마는 AI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만복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벼락부자 제안을 거절한 머슴. 주인의 비밀을 팔면 당장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입을 다문 머슴이 세월이 흐른 뒤 가장 큰 신임과 자유를 얻어 진짜 주인이 되는 이야기. 99칸 기와집에 그림자조차 함부로 밟지 못하는 천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라고는 억센 뼈대와 굳은 살 박인 두 손뿐. 그런 사내에게 어느 날 밤 주인이 가문의 운명이 담긴 비밀 장부와 전 재산의 열쇠를 맡깁니다. 적들은 황금 100냥과 노비 면천 문서를 내밀며 사내의 입을 열려하고 사내가 거절하자 뼈가 으스러지는 고문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주인은 감옥에 갇히고 사내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일어선 사내가 뒤집어 놓은 조선의 밤, 지금 시작합니다. 타는 듯한 한여름의 뙤약볕이 온 세상을 하얗게 태워버릴 듯이 내리쬐는 정오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땅바닥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먼 풍경이 물결처럼 일렁거렸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장작을 패는 날카로운 도끼 소리만이 고을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메마른 땅을 때리는 빗소리처럼 규칙적이었고 한 번도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찌르고 턱 끝에서 후두둑 떨어졌지만 사내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낡고 해진 누더기 삼배옷을 걸친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묵묵히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쩍쩍 갈라지는 굳은 살 박인 두 손과 햇볕에 검붉게 그을린 단단한 어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고단한 노동의 무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만복이었다. 나이 32. 아비의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다. 어미가 말하길 아비는 만복이가 돌이 되기 전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남겨진 것은 빚뿐이었고 어미는 빚을 갚기 위해 만복이를 업고 최진사 댁 머슴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26해 전의 일이었다. 만복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고 어미의 등에 엎혀들어온 이 기와집에서 자라고 이 기와집의 장작을 패며 오늘까지 살아왔다. 사내의 등 뒤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으리으리한 99칸짜리 기와집이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검은 기와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고 화려한 단청 아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유롭게 울려 퍼졌다. 대문의 기둥은 어른 2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었고 담장은 사내의 키보다 한 길 이상 높았다. 그곳은 고을에서 가장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깐깐한 최진사의 저택이었다. 사내는 그 거대한 기와집의 짙은 그림자조차 함부로 밟지 못하는 가장 천하고 낯띠 낮은 신분의 머슴에 불과했다. 산처럼 쌓여가는 장작더미 옆에서 사내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내려 자신의 발에 심겨진 다해진 집신을 바라보았다.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고 바닥은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었다. 저 멀리 안채 마루에는 주인의 윤기나는 비단 가죽신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가죽신과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집신 사이의 거리가 참으로 아득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이 지독한 신분의 굴레와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척박하고 잔인한 현실의 장벽이 한여름에 숨막히는 열기보다 더 무겁게 사내의 전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만복이는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장작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었다. 또 한 대. 장작이 갈라졌다. 땀이 떨어졌다. 또 한 대. 사내의 하루는 그렇게 그 전날과 똑같이 그리고 내일과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장작 패기를 잠시 멈추고 커다란 당산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던 참이었다. 오래된 당산나무의 가지가 넓게 퍼져 마당 한쪽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얼룩무늬처럼 땅바닥에 흔들리고 있었다.
함께 밭을 매다 새참을 먹으러 온 동료 머슴 막동이가 나무통에 든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입 주위의 물기를 소매로 쓱 닦고는 곁에 앉은 만복이의 어깨를 툭 치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복의 만복아. 허구한 날 뼈 빠지게 양반 집게 노릇해봐야 다 부질없는 짓이네. 새벽부터 밤까지 등짝이 휘도록 일해봐라. 뭐가 남는가? 해진 집신 한 켤레하고 빈 밥그릇뿐이지. 만복이는 냉수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막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앉았다. 저작거리 소문 못 들었는가? 앞마을 개똥이 그놈 말이야. 그놈은 장사치한테 뒷돈 받고 주인집 곳간 열쇠를 빼돌렸다가 지금은 큰 상단에 들어가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산다더군. 기와집에 첩까지 두었다 하네. 세상 천지에 양반 의리 그딴 거 다 소용없어. 돈만 있으면 천둥벌 거숭이 개똥이도 하루아침에 양반 구실하며 목에 힘주고 사는 게 요즘 세상이야. 막동이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평생 남의 밭을 매면서 자기 논 한 떼기 없는 처지에 대한 원망이 목소리 끝에 묻어 있었다. 자네도 좀 영악해져야 해. 이 세상에서 정직한 놈은 호구란 말이야. 최 진사가 자네한테 뭘 해줬어? 허리 꺾이도록 부려먹기만 했지. 만복이는 이마에 땀을 거친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냈다. 그리고 덤덤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막동이를 마주 보았다. 일부러 힘을 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꺼내놓는 듯한 낮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다. 막동아, 사람이 들판을 짐승처럼 헤매지 않고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걷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뭐? 눈앞에 던져진 고깃덩이보다 내 뱃속에 자리 잡은 올곧은 줏대와 신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이네. 당장 내 배가 고프고 등짝이 시리다고 해서 나를 거두어준 이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막동이는 만복이의 고지식한 대답에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참 100년을 살아도 안 변하겠구먼. 그 꼿꼿한 줏대가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집신을 새로 심겨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막동이가 일어나 밭으로 돌아간 뒤 만복이는 혼자 당산나무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랬다. 막동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한 놈은 가난하고 영악한 놈은 배가 부르다. 하지만 나는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배가 고파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법이다. 사내의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허상보다 더 깊고 단단한 가치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내 스스로도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었던 한마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 라는 그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복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장작이 갈라졌다. 또 갈라졌다. 사내의 도끼질은 변함이 없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사내의 줏대도 변함이 없었다. 만복이는 최진사 댁에서 10명의 몫을 혼자 해낼 만큼 가장 성실하고 우직한 머슴이었다.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가 뜨면 장작을 패고 오전에는 밭을 메고 오후에는 나무를 해오고 저녁에는 마구간을 정비하고 밤에는 주인 댁 담장을 순찰했다. 쉬는 날이 없었고 쉬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고단한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는 곳은 최진사 댁 뒷담 너머 언덕 위에 있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었다. 지붕의 짚은 곳곳이 썩어 비가 오면 방 안에 물이 고였고 벽은 군데군데 흙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그래도 만복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가슴을 찢는 듯한 깊은 기침 소리가 비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낡은 멍석 위에는 만복이의 늙고 병든 노모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어무이 만복이 왔소. 오냐 우리 만복이 힘들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솜털처럼 가늘었다. 만복이는 서둘러 부뚜막으로 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맹맹한 좁쌀죽을 쑤었다.
죽이 끓는 동안 물을 길어다가 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이마를 닦았다. 죽이 다 되자 사발에 담아 식힌 뒤 수저로 떠서 어머니의 입가로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어무이 한 숟갈만 더 드시오. 어머니는 떨리는 입으로 죽을 받아 먹다가 기침을 쏟아냈다. 기침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고 기침이 멈춘 뒤에는 숨소리마저 가늘어져 만복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피를 팔아서라도 어미의 약값을 구해야 할 터인데 이 몹쓸 놈의 가난은 어찌 이리도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만복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갈라진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약방에서 지어온 변변찮은 약재조차 다 떨어져가는 상황. 좋은 약은 고사하고 죽을 술 좁쌀도 내일이면 바닥날 형편이었다. 사내의 가장 뼈아픈 결핍은 바로 이 지독한 가난이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돈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구할 길이 막막한 것이 만복이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한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깐깐한 주인이자 고을의 실세인 최진사는 안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 말고 사랑채 마당을 쓸고 있는 만복이의 뒷모습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다른 머슴들이 모두 쉬러간 뒤에도 만복이만은 마당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었다. 최진사의 눈이 좁아졌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저놈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구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이 안 하는 일도 찾아서 한다. 26회를 이 집에서 부려먹었지만 저놈만큼은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최진사는 겉으로는 늘 호통을 치며 곁을 내주지 않았다. 머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은 양반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복이의 그 변함없는 충직함을 누구보다 깊이 인정하며 은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지만 저놈 하나만큼은. 말끝을 흐리며 최진사는 다시 차를 마셨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만복이의 등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람 하나를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눈빛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이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잠든 고요한 시각,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그때 만복이는 갑작스러운 주인의 부름을 받았다. 최진사 댁 심부름꾼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만복이 형, 대감 마님이 당장 사랑방으로 오래요. 급하대요. 만복이는 자고 있던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일어나 종종걸음으로 사랑방에 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대문을 지나 사랑채 복도를 걸을 때 기와 위로 부엉이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방문을 닫고 들어선 방 안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촛불의 불꽃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벽에 기다란 그림자를 만들어 흔들고 있었다. 최진사는 굳은 얼굴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평소에 위험 있고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진사가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만복이의 무릎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장부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열쇠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묵직했다. 잘 듣거라. 최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앙숙 이대감 놈이 내일 밤 관군을 동원해 내 가문을 영모로 엮어 멸문지화시킬 작정이다. 만복이의 눈이 커졌다. 영모. 그 두 글자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다. 영모로 몰리면 삼족이 멸하고 가문이 통째로 사라진다. 이 장부에는 그놈이 수십 년간 빼돌린 군량미와 뇌물의 모든 증거가 적혀 있다. 날짜, 금액, 받은 자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 하나면 그놈을 능지처참에 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 최진사가 열쇠 꾸러미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열쇠는 우리 가문이 대대로 모아온 전 재산이 숨겨진 뒷산 동굴의 것이다. 금괴와 은자, 토지 문서가 모두 그 안에 있다. 만복이는 놀란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았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하의 최진사가 고을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 불리던 최진사가 떨고 있었다. 내 친척과 핏줄조차 믿을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자는 최진사가 만보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촛불이 흔들려 두 사람의 얼굴에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스쳤다. 오직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너 하나뿐이다. 만보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양반과 머슴.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인이 목숨까지 맡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놈들의 함정에 빠져오게 갇히더라도 너는 반드시 이 장부를 지켜 한양에서 내려올 암행어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평범하고 고단했던 사내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비밀이 그의 두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만보기는 장부와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대감 마님. 그 한마디가 만보기의 입에서 나왔을 때 최진사의 떨리던 손이 멈추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만보기를 바라보았다. 안도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긴 눈빛이었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만보기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오고 내려오는 길목.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넘어가며 숲속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음산한 안개가 대나무 숲 사이로 피어올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귓가에서 스산하게 울렸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인기척이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무리 다섯이 사내의 앞길에 서 있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눈만 내놓은 복면 사이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다. 만보기의 발이 멈추었다. 등에 진 나무짐의 무게가 갑자기 2배로 느껴졌다. 그들은 다름 아닌 탐관오리 이 대감의 수하들이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복면 사이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만복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묵직한 보찜 하나를 꺼내어 바닥에 툭 내던졌다. 쏴! 보찜이 풀어지며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백냥이었다. 노란 금빛이 어둑한 숲속에서도 제 존재를 과시하듯 번쩍거렸다. 그 위로 한 장의 문서가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만보기의 이름이 적힌 노비 면천 문서였다.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다. 달콤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내 놈이 어젯밤 최진사의 방에 불려가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 눈과 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만보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미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최진사가 숨긴 장부의 행방과 그놈의 재산이 있는 곳만 풀어라. 그리하면 이 황금 백냥은 모두 내 것이오. 너는 당장 이 지긋지긋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생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면천 문서를 집어 만보기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관인이 찍힌 정식 문서였다. 이것만 있으면 만보기는 내일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만보기의 숨이 턱 막혔다. 황금 백냥. 그 돈이면 당장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 조선 팔도 최고의 명의를 부를 수 있었다. 산삼 10뿌리를 살 수 있었고 녹용과 의황을 구해올 수 있었다. 남부럽지 않은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를 따뜻한 방에 누이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면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만보기에게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 것과 같았다. 태어날 때부터 발에 채워진 쇠사슬이 풀린다는 것.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비밀 하나만 입 밖으로 내뱉으면 어머니를 살리고 지옥 같은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만보기의 시선이 황금 위에 머물렀다. 금빛이 눈동자에 비쳐 일렁거렸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콜록콜록 밤새 멈추지 않는 그 기침 소리가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하는 불효자의 죄책감이 심장을 쥐어짰다. 생명줄과도 같은 엄청난 벼락부자의 기회 앞에서 만보기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풍랑 속으로 휩쓸리며 지독한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려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안개가 더 짙어졌다. 만보기의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바닥에 흩어진 황금과 면천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던 만보기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병든 어머니가 매일 밤 만보기의 손을 잡고 하던 말이었다. 늘 같은 말이었다. 쉰 목소리로 그러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로 하던 말. 만보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줏대는 한 번 꺾이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젯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보기의 두 손을 꽉 쥐며 모든 것을 내어주던 주인의 떨리던 눈동자가 떠올랐다. 천하의 최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건네며 했던 말. 오직 너 하나뿐이다. 그 말의 무게가 황금 백냥보다 면천 문서보다 무거웠다. 만보기의 눈이 달라졌다. 흔들리던 눈빛이 멈추었다.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만보기는 바닥에 놓인 황금 보찜을 발로 거칠게 밀어냈다. 금덩어리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면천 문서가 바람에 날려 대나무 숲 속으로 사라졌다. 만보기는 우두머리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머슴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 내 놈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당장 숨통을 끊어놓는다 해도 나는 팔아먹을 주인의 비밀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더러운 돈으로 사람의 줏대를 사려 들지 마라. 만보기의 목소리가 대나무 숲에 울려 퍼졌다. 숲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다. 우두머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복면 사이로 보이는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며 만보기의 목을 겨누었다. 시퍼런 칼날이 안개 속에서 번뜩였다. 어리석은 놈.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내 놈의 가죽을 벗기고 내 놈의 어미를 끌어다가 고문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 만보기의 등이 뻣뻣해졌다. 어머니를 건드리겠다는 말에 핏줄이 솟구쳤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통수에 꽂히는 살벌한 살기를 뒤로 한 채 만보기는 묵묵히 발걸음을 돌렸다. 한 발, 두 발, 세 발. 등 뒤에서 칼바람이 스치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만보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안락함과 타협의 길을 영원히 포기하고 스스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독한 위협과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새롭고도 위험한 세계로 발을 내딛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만보기의 등 뒤에서 우두머리에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두고 보자. 저놈이 얼마나 버티나.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린 후에도 만보기의 일상은 겉보기엔 똑같이 굴러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을 메고 나무를 해왔다. 밤낮으로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도 남는 시간에는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칡뿌리, 도라지, 더덕. 산에서 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캐어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다. 명약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담긴 약이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만보기가 마당을 쓸기 위해 방문을 나섰을 때 무언가 눈에 띄었다. 초가집 툇마루 한 구석에 무언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놓인 모습이 사람의 손길이 아주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보기가 다가가 천을 들추었다. 눈이 커졌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꼬아 만든 튼튼하고 새하얀 집신 한 켤레가 있었다. 보통 집신이 아니었다. 바닥에 가죽을 대어 오래 신어도 닳지 않게 만든 상등품이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약첩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꾸러미를 풀자 당장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는 최고급 산삼 두 뿌리와 녹용 한 뿌리 가득 담겨 있었다. 이 귀한 것을 대체 누가? 만보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삼 한 뿌리면 어머니의 약값 석 달치가 되고도 남았다. 녹용이면 기력을 회복하는데 이만한 약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만보기의 시선이 멀리 안채로 향했다.
이른 새벽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 그곳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묵묵히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대문 기둥에 어깨를 기대고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 최진사였다. 만보기와 최진사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한쪽은 마루 아래에서 한쪽은 대문 기둥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진사는 만보기가 이 대감의 거액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다만 며칠 전부터 만보기의 발에 피가 맺히도록 다 해진 집신을 눈여겨보고 만보기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남몰래 마음을 쓴 것이었다. 직접 건네면 양반의 체면이 서지 않으니 새벽 어둠 속에 몰래 놓아둔 것이었다. 만보기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다. 대감 마님, 비록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채고 챙겨주는 끈끈하고도 눈물겨운 주종 간의 정이 깊숙이 흐르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은 정이었고 눈빛으로만 주고받았기에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였다. 만보기는 집신을 꺼내 발에 신어보았다. 딱 맞았다. 새 집신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자 마치 주인이 힘내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만보기는 약첩 꾸러미를 들고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만보기는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다. 약탕기에서 약 냄새가 피어올랐다. 만보기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감 마님의 비밀도 어머니의 목숨도 그리고 내주 때도. 만보기가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이 대감의 수하들은 본격적으로 만보기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목적은 하나, 비밀 동굴의 위치를 캐내는 것이었다. 밤낮으로 두세 명씩 교대하며 만보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눈치가 백단이 된 만보기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26해 동안 산과 들을 누비며 살아온 사내였다. 어느 산길에 멧돼지 구덩이가 있는지, 어느 개울에 징검다리가 있는지, 어느 바위 뒤에 숨으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지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이 대감의 수하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먼저 기생을 동원한 미인계였다. 저작거리에서 가장 예쁜 기생을 시켜 만보기에게 술상을 차려놓고 접근했다. 아이고, 도련님 이리 오셔서 한잔 하시지요. 제가 시원한 막걸리를 준비했답니다. 만보기는 기생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술상을 한 번 보았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술을 못하오. 그리고 나는 도련님이 아니라 머슴이오. 도련님은 저쪽에 계시니 찾아가 보시오. 기생은 얼떨결에 쫓겨났다. 다음으로 건달 셋을 시켜 밤길에 몽둥이로 위협을 가하려 했다. 어느 밤 산길에서 건달들이 길을 막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어이 머슴놈. 장부가 어디 있는지 순순히 불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만보기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도끼를 꺼냈다. 26년 동안 장작을 패온 도끼였다. 건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장작을 패는 솜씨밖에 없는 놈인데 사람도 장작처럼 패지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건달들은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다. 어느 날 밤 미행이 붙은 것을 눈치챈 만보기는 일부러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 험한 길이었다. 아이고 우리 대감님 금괴가 저기 썩은 고목나무 밑에 잘 있으려나 몰라. 일부러 혼잣말을 크게 흘리며 음산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아 넷이 이번에는 확실하다 하며 흥분한 표정으로 뒤를 쫓았다. 서로 눈짓을 나누며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갔지만 흥분에 눈이 먼 나머지 발밑을 살피지 못했다. 만보기가 재빠르게 바위 뒤로 몸을 숨기는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헐떡거리며 돌진하던 수하들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첫 번째 놈이 만보기가 사흘 전에 파놓은 소똥구덩이에 허리까지 빠졌다. 두 번째 놈이 놀라 방향을 틀다가 시커먼 진흙 늪지에 양 다리가 묻혔다. 세 번째 놈은 앞에 두 명을 구하려다 미끄러져 소똥구덩이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네 번째 놈은 도망치려다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거꾸로 매달렸다. 어푸푸. 이 독한 놈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게 소똥이야? 돼지똥이야. 냄새가 죽겠다. 우물과 진흙을 뒤집어 쓰고 허우적대는 수아들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바위 위에서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만복이는 씩 웃었다. 양반들 말로 금이 묻혀있는 곳에 냄새가 난다 하더니 맞는 말이구먼. 만복이는 바위에서 내려와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진짜 동굴은 저 산 너머에 있었다. 수아들이 소똥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만복이는 장부가 숨겨진 진짜 동굴의 위치를 점검하고 입구에 가시덤불을 더 쌓아놓았다. 밤안개가 만복이의 등 뒤로 포근히 감쌌다. 하지만 만복이의 기지와 활약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불행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다. 이 대감은 머슴 하나에게 번번이 당하는 수아들에게 분노하며 직접 한양의 부패한 권력층과 결탁하여 최진사를 쓰러뜨릴 최후의 수를 두었다. 밤중에 사람을 시켜 최진사의 사랑방 마루 밑에 영모를 꾀하는 거짓 밀서를 몰래 숨겨두고 이튿날 아침 관아에 달려가 고발한 것이었다. 최 진사가 영모를 꾸미고 있소이다. 사랑방 마루 밑에 밀서가 숨겨져 있으니 당장 수색하시오. 고발을 받은 관아에서는 즉각 포조를 보냈고 마루 밑에서 거짓 밀서가 발견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갔다. 평온하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수십 명의 무장한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최진사 댁 대문 앞에 들이닥쳤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관군들이 대문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며 밀고 들어왔다. 26해 동안 만복이가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던 그 마당에 관군들의 군화가 쿵쿵 내려찍혔다. 역적 최진사를 당장 추포하라. 포도대장의 호통이 기와집 전체를 울렸다. 관군들이 사랑채로 들이닥쳐 최진사를 끌어냈다. 최진사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이 꿇렸다. 비단 도포가 흙에 더러워졌고 상투가 흐트러졌다. 이것은 누명이오.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으오. 이 대감 놈이 조작한 것이란 말이오. 최진사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조작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집안의 가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하인들과 머슴들은 벽 뒤에 숨거나 담을 넘어 도망쳤다. 평화로웠던 99칸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기와가 깨지고 문짝이 부서지고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관군들의 고함이 뒤섞여 귀를 찢었다. 만복이는 장작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밧줄에 끌려가는 주인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사의 얼굴이 보였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최진사의 눈은 만복이를 찾고 있었다. 마당 구석구석을 훑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장부를 지켜라 반드시. 만복이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손바닥에 고였다. 대감 마님. 주인의 재산과 비밀 장부를 지켜냈다는 작은 안도감은 이 순간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 만복이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장부가 있어도 건넬 사람이 없었다. 암행어사가 온다 했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주인은 감옥에 갇혔고 집은 부서졌고 만복이는 혼자였다. 해가 저물었다. 관군이 물러간 뒤 폐허가 된 기와집 마당에 만복이 홀로 서 있었다. 부서진 대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깨진 기와 조각이 굴러갔다. 최진사가 하옥된 바로 그날 밤이었다. 만복이는 주인이 잡혀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폐허가 된 기와집 뒷담 너머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장부와 열쇠는 품속에 꽁꽁 감추고 언제든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사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10명 이상이었다. 횃불 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만복이를 에워쌌다. 이 대감의 자객들이었다. 복면을 쓴 자들이 만복이에게 달려들었고 만복이는 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다. 뒤통수에 둔기가 내려꽂혔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세상이 어두워졌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은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고문실이었다.
돌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쇠사슬이 벽에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시벌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놓여 있었다. 내 주인이 숨겨둔 장부가 어디 있는지 바른 대로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고문이 시작되었다. 시벌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만보기의 허벅지를 찢었다. 살이 타는 냄새가 고문실에 퍼졌다. 만보기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 곤장이 등을 내리치고 채찍이 어깨를 갈랐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한 대 한 대가 뼈를 때리는 소리를 내며 만보기의 몸을 찢어갔다. 장부가 어디 있느냐? 동굴이 어디냐? 모르겠소. 이놈이. 또 한 대, 또 한 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만보기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를 악물어 잇몸에서 피가 흘렀고 손톱이 돌바닥에 긁혀 빠져나갔지만 장부의 위치는 한 글자도 내뱉지 않았다. 그런데 고문관들이 잠시 물러간 틈이었다. 고문실 바깥이 잠시 조용해진 사이 바닥을 기어온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동네 거지 꼬마돌이였다. 평소 만보기가 새참을 나눠주던 아이였다. 도리가 창살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재요. 큰일 났구만요. 아재 어무이가 피를 한 움큼 쏟고 쓰러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어라. 옆집 아주머니가 약을 구하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도 안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보기의 이성은 벼락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났다. 온몸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어무이. 비밀을 지키느라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킬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벽처럼 서 있었다.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지독한 죄책감과 뼈를 깎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이 만보기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 시작했다. 만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볼을 타고 돌바닥에 떨어졌다. 모진 고문 끝에 실신한 만보기가 내동댕 잊혀진 곳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캄캄한 옥방의 구석이었다. 돌바닥의 냉기가 피투성이 몸을 파고들었고 축축한 벽에서 이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만보기는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한없이 깊은 정막 속에 갇혀 있었다. 눈을 떠도 캄캄했다. 귀를 기울여도 고요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어둠 속에 버려져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루인지 이틀인지 알 수 없었다. 배가 고팠고 목이 탔다. 그때 밖을 지키던 간수들이 나누는 수군거림이 만보기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 고집불통 머슴놈의 노모가 결국 오늘 아침에 거적대기에 덮여 뒷산에 묻혔다더군. 아이고 약 한 천 못 쓰고 갔다니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도 아들이 곁에 없었으니 임종도 못 받겠네. 에이 그놈이 고집을 안 부렸으면 황금 100냥을 받아서 어미를 살렸을 텐데 쯧쯧.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만보기의 심장에 날아와 꽂히는 비수였다. 어무이 나의 어무이. 만보기는 묶인 두 손으로 차가운 돌바닥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에서 피가 터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 어떤 물리적 고통도 어머니를 잃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보기는 짐승처럼 통곡했다. 사람의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짐승의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소리가 옥방을 가득 채웠다. 어무이 어무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오.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주인을 향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황금 100냥을 포기했다. 올곧은 줏대를 지켰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억울하게 끌려간 주인의 몰락.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이제 곧 자신마저 이 옥방에서 이름도 없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다. 의리를 지킨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올곧게 산 보답이 이것이란 말인가? 모든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만보기의 인생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최악의 순간이었다. 옥방의 어둠이 사내를 삼켜버렸다.
끝없는 오열이 멈추고 난 뒤 만복이는 돌바닥에 축 늘어진 채 허공을 응시했다. 눈물도 다 말라 있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회한뿐이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었구나. 속으로 삼키는 말들이 쉬지 않고 밀려왔다. 그깟 양반의 의리가 무어라고 그깟 쭈대가 무어라고. 황금을 덥석 받아 챙겼더라면 우리 어머니 뜻인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고 살릴 수 있었을 것을. 명의를 불러다 약을 지어드릴 수 있었을 것을. 따뜻한 방에서 편히 휴식에 할 수 있었을 것을. 만복이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의리가 어머니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인가. 쭈대가 어머니의 약값보다 값지단 말인가. 나는 그놈의 쭈대를 지키느라 어머니를 죽인 불효자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효자다. 자책의 칼날이 가슴을 찌르고 또 찔렀다. 핏발 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지쳐 까무러치듯 선잠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옥방의 어둠을 가르고 환하고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다. 차가운 돌벽 사이로 봄 햇살 같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만복이의 눈이 번쩍 떠졌다. 빛 속에 사람이 서 있었다. 생전에 인자하고 고운 모습을 한 어머니였다. 깨끗한 삼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다. 병들어 앙상했던 얼굴이 아니라 만복이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건강하고 따뜻하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의 홀령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거친 뺨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온기가 번져 나왔다. 고통이 녹았다. 추위가 물러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없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아들아 울지 마라. 만복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록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었으나 내가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평생 떳떳하게 살아주었으니 애미는 그 어떤 보기 영화보다 자랑스럽고 기쁘단다. 어머니의 손이 만복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어릴 적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 손길이었다. 내가 산삼을 다려준 그 약 맛이 참 좋았다. 최진사 나으리가 몰래 놓아둔 녹용도 잘 먹었다. 애미는 배고프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고 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마음이 편했단다. 만복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승에서는 한 번도 짓지 못했던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가거라. 애미는 저승에서 내가 꼿꼿하게 서서 걷는 모습을 지켜볼 테니.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어머니의 모습이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뜻하게 전해지고 옥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만복이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어 있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모든 후회와 절망의 응어리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씻겨 내린 것이었다. 만복이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알겠소이다. 끝까지 가겠소이다. 어머니의 홀령이 남긴 위로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뜬 만복이의 두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과 체념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다. 핏발이 거친 눈에는 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개죽음을 당한다면 어머니의 가르침도 주인의 억울함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만복이는 묵인 손을 꽉 쥐었다. 이 옥방에 갇혀 죽는 것, 그것은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의리를 지키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의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다. 진정한 의리란 단지 장부를 동굴 속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 그 장부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 이 대감과 그 일당들의 추악한 악행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이다. 장부가 동굴 속에 묻혀있는 한 주인의 누명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 내가 살아서 이 장부를 암행어사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다. 새로운 깨달음과 강렬한 분노로 무장한 만복이는 불굴의 투지를 불태웠다. 죽어가던 몸에 힘이 돌아왔다. 갈비뼈가 삐걱거려도 허벅지에 화상이 쓰라려도 정신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복이는 고문실 바닥을 뒹굴 때 옷소매 깊숙이 몰래 숨겨두었던 것을 떠올렸다. 고문관이 물그릇을 깨뜨렸을 때 바닥에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 중 하나를 몰래 소매 안쪽에 밀어 넣어둔 것이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파편이었지만 그것이면 밧줄을 끊을 수 있었다. 만보기는 이를 악물고 묶인 손을 비틀어 소매 속의 사기 조각을 입으로 간신히 물어 꺼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상관없었다. 사기 조각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손목을 묶은 거칠고 질긴 밧줄을 긁기 시작했다. 기. 사기 조각이 밧줄의 섬유 하나하나를 끊어냈다. 느렸다. 미칠 듯이 느렸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목을 비틀어가며 한 올 한 올 끊어냈다. 밖에서 간수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교대 시간이 가까운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만보기는 이를 악물어 사기 조각을 더 세게 밀어 넣었다. 밧줄이 반 이상 끊어졌다. 나머지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짐승처럼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비틀었다. 또 밧줄이 끊어졌다. 만보기의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자유의 감각이 손끝에서 팔까지 전해져 왔다. 간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보기는 옥방 구석에 있는 배수구를 살폈다. 축축한 돌 사이로 물이 흐르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다. 만보기는 피 묻은 손으로 돌을 밀어냈다. 돌이 움직였다. 틈이 벌어졌다. 밖에서 간수의 발소리가 문 앞에 멈추었다. 만보기는 배수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깨가 긁혀 피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밀고 또 밀었다. 진흙과 물이 얼굴을 적셨다. 캄캄한 배수로 속을 기어갔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뜨거운 일념 하나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배수로를 빠져나온 만보기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속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맨발이었다. 최진사가 놓아주었던 새 집시는 납치당할 때 벗겨졌고 날카로운 돌과 가시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느끼지 못했다. 달빛조차 없는 밤이었다. 하지만 만보기는 이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26해 동안 나무를 해오던 산이었다. 눈을 감고도 달릴 수 있는 길이었다. 뒤에서 횃불이 보였다. 이 대감의 수하들이 만보기의 탈출을 알아채고 뒤쫓아오고 있었다. 저놈을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잡아라. 하지만 만보기에게는 예상치 못한 아군이 있었다. 평소 만보기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마을의 소장농들이 나섰다. 만보기가 농번기마다 남해 밖까지 도와주던 그 소장농들이 이 대감 수하들의 앞길에 소달구지를 가로막고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봐.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비켜. 아이고 수레가 빠져서 못 움직이겠소. 미안오. 마을 주막의 기생들도 가세했다. 이 대감의 수하 몇 명을 주막 안으로 유인하여 술을 먹이며 시간을 끌었다. 아이고, 장군님들 힘드셨을 텐데 한 잔만 하시고 가세요. 만보기는 그 사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뒷산 비밀 동굴에 도착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동굴 입구에 가시덤불을 헤쳤다. 손에 가시가 박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거대한 바위를 온몸으로 밀어냈다. 돌이 굴러가며 동굴 입구가 열렸다. 만보기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겨둔 장부를 품속에 챙겼다. 장부는 무사했다. 주인이 건네준 그날 밤 그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 동굴 밖이 밝아졌다. 횃불을 든 이 대감의 군사 수십 명이 동굴 앞까지 들이닥쳐 만보기를 겹겹이 포위했다. 이 대감 본인이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비단 도포를 입고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당장 그 장부를 내놓아라. 만보기는 동굴 입구에 섰다. 뒤는 막다른 동굴이었고 앞은 수십 명의 군사였다. 완벽한 포위였다. 하지만 만보기는 피 묻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호탕하게 웃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사내가 웃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숲속 사방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십, 수백의 말발굽이 땅을 뒤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횃불이 숲 사이로 물결치듯 나타났다.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는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를 치켜든 어사또가 백마 위에서 나타났다. 뒤따르는 수백 명의 관군이 이 대감 일당을 겹겹이 에워쌌다. 횃불이 숲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만보기의 밀통이 통한 것이었다. 탈출하기 전 거지 꼬마돌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두었다.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에게 이 쪽지를 전해달라고. 그 쪽지가 한양의 암행어사에게 닿았고 어사또가 밤낮 없이 달려온 것이었다. 장부는 고스란히 어사또의 손에 넘겨졌다. 장부를 펼친 어사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군량미 횡령과 뇌물 수수의 낱낱한 증거로다. 이 대감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조작이오? 머슴놈이 꾸며낸 것이오? 닥쳐라. 증거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포졸들아, 이 대감을 당장 추포하라. 꼼짝없이 증거를 잡힌 이 대감은 현장에서 추포되어 포승줄에 묶였다. 수하들도 하나하나 결박되었다. 그리고 어사또의 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최진사의 누명이 벗겨졌다. 거짓 밀서를 심은 자가 이 대감의 수하라는 자백이 나왔고 최진사는 무죄로 풀려났다. 감옥 문이 열리는 순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진사가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여의였지만 살아있었다.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보기와 최진사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다. 양반과 머슴이, 주인과 종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활기찬 가을날 한양의 저작거리가 북적이고 있었다. 팔도에서 몰려든 수많은 상인과 진귀한 물건들로 넘쳐나는 거대한 상단의 중심에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거래를 지휘하는 위풍당당한 대행수가 서 있었다. 넓은 어깨, 검붉게 그을린 피부 굳은 살이 박인 두 손. 몸은 상인의 것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노동자의 손이었다.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산기를 누비던 머슴의 우직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 낡은 삼배옷을 입고 장작을 패던 그 머슴 만보기였다. 자신의 목숨과 가문을 구한 만보기의 절대적인 충정과 줏대에 깊이 감복한 최진사는 이 대감 일당이 처벌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만보기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만보가,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타오르는 노비 문서를 바라보며 만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주인과 나란히 서보았다. 하늘이 넓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기에 몰랐던 하늘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최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문의 재산 절반을 떼어 만보기에게 주며 말했다. 이 재산은 내가 목숨으로 지킨 것이다. 내 것이 맞다. 이것으로 장사를 하든 땅을 사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다만 한 가지, 내가 평생 지켜온 그 줏대만큼은 잃지 마라. 만보기는 그 돈으로 한양에 상단을 세웠다. 장사의 방법은 몰랐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알았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이 만보기의 장사 비결이었고 사람들은 만보기의 상단을 믿었다. 10년이 흘러 만보기의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다. 과거 다 해진 집신을 신고 땅바닥만 보며 걷던 사내는 이제 최고급 비단옷을 휘날리며 가죽신을 신고 저작거리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러나 만보기는 달라진 것보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 더 많았다.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에는 뒷산 무덤을 찾아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번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며 약방을 열어 병든 노인들에게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다. 우리 어무이가 약 한 천 못 쓰고 돌아가셨소. 그래서 나는 남의 어무이라도 살리고 싶소. 사람들은 만보기를 만인의 어른이라 불렀고 만보기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어느 늦은 오후 상단의 일을 마친 만보기가 한양 성벽 위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이었다. 기러기 떼가줄을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만보기의 비단 도포자락을 흔들었다. 어무이 보고 계시오? 아들이 이만큼 왔소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여기까지 왔소이다. 만보기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 만복이의 얼굴 위로 찬란하고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벼락부자의 얄팍한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을 견디고 끝내 자신의 신의를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만복을 쟁취해낸 승리자의 미소였다. 저작거리에서 상단의 일꾼들이 만복이를 불렀다. 대행수님, 내려오시지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만복이는 성벽 위에서 웃으며 대답했다. 오냐? 간다. 사내는 가을 하늘 아래 두 발로 꿋꿋하게 서서 걸어 내려갔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걸음걸이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 그것이 만복이의 걸음이었다. 머슴의 걸음이자 승리자의 걸음이었다. 만복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황금 백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사내의 줏대가 결국 인생 전체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금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사람의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인 조선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